자, 문제 풀겠습니다. 5회차 1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과 같이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사료 봅니다. 거사 4일, 3일, 2일, 당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일 전 거사 계획이 발각되어 다수의 천도교 인사들이 근거되었다. 천도교 밑줄 긋습니다. 천도교와 어떤 종교단체인 천도교가 주관했다는 거죠. 3일 전 거사 계획에 참여한 공산당 간부 권오설. 우리 심화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권오설이라는 인물이죠. 네. 이 사람이 60만세 운동을 총 기획한 인물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 기획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만 요즘 말로 바꾸면 총 기획자입니다. 권오설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2일 전 서울 시내 여러 단체가 일본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게 됐다. 당일날 08시 45분 연희전문학교,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연희전문학 학생들, 그 다음에 경문을 뿌리고 IMC의 학생들이 경성사범학교 경문을 배포하게 됐다. 결국은 공산주의 계열의,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난 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 고종인산일인가요? 순종인산일인가요? 네, 순종인산일이죠.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죠. 네, 왕의 장례식이니까. 네. 보통 우리는 장례식, 그 다음에 이제 왕실에는 이제 인산일 이런 표현을 쓰죠. 장례일 갖다가 인산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종의 장례식에 일어났다. 이건 3.1운동인 거 다 아시죠? 네. 이건 순종 장례식은 틀렸겠죠. 두 번째 질문. 학도 지원병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네. 학도 지원병제도. 그 다음에 지원병제도. 이건 학생을 얘기하는 거, 학도니까. 그 다음에 일반인이죠. 이거 전부 다 1943년들이죠. 43년. 이 사람들 상당수는 돌아왔나요? 못 돌아왔나요? 거의 돌아오지 못하죠. 거의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군사훈련 시키고 동남아시아 쪽에 다 배치돼요. 동남아시아 섬들이 주로 많이 배치돼서 미군의 그 폭격기에 되게 많이 희생을 당했던 케이스다. 그래서 애우기 좋아요. 다 죽었다 돌아오지 못했다. 1944년에 43년, 44년에 주로 이루어진 게 학도 지원병, 그 다음에 지원병. 일본의 그 패망일보 직전 1년, 2년 전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지원병과 학생들이 희생되는 케이스. 주로 동남아시아 쪽에서 되게 많이 배치됐고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시대가 안 맞기 때문에 답이 아니겠죠. 3번 식민지 철폐 교육, 식민지 차별 교육을 철폐를 주장하였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죠. 학생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항상 짚고 넘어가겠지요. 4번 신간의 조사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이거 되게 잘 나오는 질문이죠. 신간에는 우리 알다시피 1927년부터 31년까지 존재했고 1929년 강주학생운동 때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건 이제 클래식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강주학생이 신간회가 주도하였다. 강주학생운동을 이렇게 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육 문제죠. 학생들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에 의병운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전후 여러분, 시대대대장 박승환 참령께서 박승환 나오면 이제 자결에 대한 얘기죠. 네.
정미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고 뭐 이런 원인들이 있죠. 네. 고종 퇴위, 군대 해산. 고종 퇴위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죠. 헤이그 밀사 파견이죠. 일본의 입장에 우리는 뭐야? 외교권이 박탈된 나라가 헤이그까지 외교관을 파견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한 모습에 대해서 응징하는 거죠, 일본애들이. 그래서 고종 퇴위를 요구하게 됐고 군대가 세한다. 그래서 박승환이 비분 관계에서 자결해 버렸다. 다 1907년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평민 의병장이 등장하기 시작하겠다. 평민 의병장. 이것도 전통적인 문제인데요. 을사입니다, 이것은. 을사병, 홍범도에 대한 얘기. 홍범도에 대한 얘기. 처음 등장한 게 을사병 때. 경상북도 영해지방을 중심으로. 영해는 오늘날 이제 지도를 이제 자주 그렸죠. 요즘 포항, 영해, 그다음에 울진, 삼척, 영해, 울진, 삼척. 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했던 인물. 홍범도라고 그러세요. 쏘리. 신돌석, 쏘리. 착각했습니다. 을사병, 신돌석. 뒤에 이제 을사 말고 정미의병 할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홍범도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13도 창국이 만들 때 1907년에 자 을사늑약이 봐봐. 을사늑약이 1905년 11월이란 말이야. 그지? 1905년 11월이 을사늑약이야. 그 이듬해 1906년에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로 을사의병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미의병, 고종 임금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고 박승환이 자결해서 이때 이제 홍범도를 포함한 13도 창의군이 경기도 양주에서 조직됐고 서울에 진격작전을 펼쳤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그런 홍범도는 간도로 건너가서 독립군을 양성하게 되었다. 일명 대양 독립군이다. 대한 독립군으로서 승리한 전투가 있다. 삼둔자 전투,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 등에서 승리하게 됐다. 일본군과 싸워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봉오동 전투가 최초에 우리가 일본과의 승리한 전투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심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삼둔자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본 애들이 홍범도를 잡기 위해서 건너올 때 삼둔자에 매복했다가 도망가면서 유도해서 봉오동 전투에서 되게 큰 승리를 이루게 됐다. 삼둔자를 심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좀 알 거라 생각합니다. 봉오동 전투를 당연히 압니다. 선생님 봉오동 전투가 아니라 같이 삼둔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삼둔자 전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병 전쟁의 양상을 띠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정미의병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왕의 해산 권고 고치에 따라 서서 해산되었다. 을미병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근황주의가 나타나죠, 여기. 을미병의 원인은 알다시피 민비 암살이죠. 민비 암살에서 나타난 게 을미병이었다. 뭐 유인석, 이소옥 뭐 이런 사람들이죠. 왕의 근황주의에 따라서, 근황주의란 왕과 왕실이 명령하게 되면 그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이걸 근황주의라 합니다. 고종 임금이 야 됐어, 우리 마누라 주는 이 정도에서 일 멈춰도 되겠어. 을미병에 대한 얘기. 1번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미병에 대한 얘기. 13도 창의군을 양주에서 만들었고 서울 진격작전을
했지만 실패했다. 그 주도한 인물이 이인영과 허이라는 사람들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인영과 허이. 근데 아쉽게 이인영은 부친상을 당해서 납향을 하죠. 납향하고 내가 3년상을 치르고 와서 다시 하겠노라 이렇게. 이거 좀 너무하죠. 준비 다 돼 있는데 부친상 당해서 3년상을 치르고 오겠다고. 허위가 아니라 군사장이죠. 훈련시키는 군사장 중심으로 서울 진격 작전을 했지만 실패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복수하죠. 일명 이걸 남한 대토벌 작전. 이게 1909년이죠. 이게 1908년이고 이렇게.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서 즉 호남 지역을 토벌하죠. 호남 지역에 이걸 교반 작전이라고 그럽니다. 교반 작전 좀 심합니다. 우리 장기판처럼 바둑판처럼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동네별로 이렇게 섹터를 정해서 거기에 있는 남자애들은 다 찾아 다 죽여버린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한다면 의병이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씨를 말리는 작전을 펼치는 게 일명 교반 작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게 잔인한 모습을 보이겠죠. 남자로 태어난 게 무슨 죄가 있어서 남자로 태어난 애들 다 미리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되게 잔인한 면을 보인 것 중에 하나가 교반 작전이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나타난 이권 침탈에 대한 적절한 탐구 활동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자, 경인, 경연, 경희, 보시죠. 문제 3번이죠. 고정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의하죠. 옮기죠. 아간 파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1896년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때부터 우리 보통 이제 열강에 우리나라 이권을 침탈해가는 모습들이죠. 이권 침탈해가는 모습들. 최근에 나온 학회 논문 같은 거 보면 고정임금에 강대국 편승 전략이라는 용어를 써요. 최신에 쓰는 용어들은요. 고정임금이 아간 파천을 하고 여러 열강들이 이권을 넘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고종이라고 하는 그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열강들이 이권을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이권을 넘겨주면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소득의 25%를 고정임금이 받는 거야. 그리고 이걸 내탕금으로 쓰는 거야. 내탕금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치면 지 용돈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요 용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뭐 독립자금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외교 활동비를 사용한다든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25%에, 요즘 말로 치면 좀 속된 말로 하면 리베이트야. 공사하는 데 있어서 국가기관에 허락해 주면 그 공무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 불법이죠. 지금은 불법입니다. 특히 이제 뭐 건축 토목 현장에서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벌어져서 불법적인 사고도 많이 나고 되게 인명피해도 많이 있고 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이 고정돼 있었던 게 지금도 우리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무원이 될 사람들인데 인허가권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가장 위험한 삶이야. 혹시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 뭐 건축 토목 쪽에 근무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어떤 되게 유혹이 많이 따를 거란 얘기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특히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인허가권을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 통제 능력이 있지 않으면 오래 못해. 공무원 금방 잘려. 사고치는. 그래서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느 부서든가 인허가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남용하지 마시고 법에 따라서 따르시면 그냥 공무원 생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자, 옳은 거 가겠습니다. 탐구 활동으로 고른 것은
아간 파천을 조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간 파천에 영향이 있게 되겠네. 동학 농병의 폐정 지역. 이건 1896년이고 동학은 1894년이니까 아간 파천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횟수도 안 맞고요. 세 번째, 최혜국 대우 지위를 부여받은 날을 조사해 본다. 예, 보시면 아간 파천 이후에 서양 열강들과 되게 이제 예교 관계라든가 이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는 거야. 서양 열강들이. 봐봐. 무역 수교를 맺은 순서는 이렇게 돼. 미영 동록부 순서로 이렇게 수교가 맺어진다고. 그럼 얘들이 한결같이 요구한 게 뭐겠어? 최혜국 대우야. 최혜국 대우란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할 때,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할 때 앞에 나라의 좋은 점을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시켜달라는 뜻이에요. 이번 혹시 뉴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인데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현재 싸우고 있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박탈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했겠죠. 뉴스를 보다 되게 고급스러운 용어를 하나 썼네. 체육대우. 이해 가셨죠? 체육대우. 체육대우를 확인해 본다. 디귿번 맞습니다. 급진기압화 14개주 전강을 발표한 목적을 알아본다. 급진기압화는 갑신정변이겠죠. 이게 1884년이 되겠죠. 요것도 틀린 지문이겠죠. 동학과 갑신은 틀린 지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갑니다. 다음, 가와나 동일권의 설명이 옳지 않는 것. 자, 양세봉 하나 밑줄 그어봅시다. 양세봉.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전자랑의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예. 지금 모의고사 풀 때 계속 나오죠. 3주 초반 한중연합전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잘 나올까? (31년에) 일본 애들이 만주를 먹어버렸다. 속된 말로. 청나라 땅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중국과 우리나라가 공동의 적이 만들어졌다고. 일본이 대해서.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는 거야. 3주 초반에 이렇게 만들어진다. 지금 양세봉 같은 사람 나오고 밑에는 대전자랑 나오면 누가 이렇게 지청천이 나오겠죠.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봐봐. 당에서 항상 만든 게 뭐야? 군을 만든다고. 군을 만든다고. 혁신을 해요. 독립군에서 독립당을 만들겠죠. 지청천. 양세봉. 지도 봅시다. 글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자, 봐봐. 여기가 남만주, 북만주. 양세봉, 북만주, 지청천이야.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근거도 어디인지 잡아야 되겠지. 어디인지. 이렇게. 위치를 잡으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호르곤과 얘는 의용군과 연합을 하죠. 이렇게. 지청천 승리한 전투들 이제 잡아야 되겠죠. 하나씩. 그 다음에 이것도 잡아야 되고요. 전투를 하나씩. 자, 여기 볼까요? 영릉과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즉, 한중연합작전이죠. 네. 봉경성에서, 경박호에서, 쌍성보에서, 대전자령에서. 이거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돼. 시험장 가서 무조건 안 보고 여기서 써야 돼. 여기서부터 혁신의에서부터 국민부부터 써야 돼. 이것도 말장난 친다고. 이렇게 살짝 앞에 말장난 친다고. 오케이? 이 앞전에 풀 때도 한번 나왔고 앞전 달에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1920년대 지금 선생님 모의고사 거의 안 내고 있잖아요. 왜? 보온청 간대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순서 20년대는 무조건 물어보기 순서에 선후관계 물어봐. 그럼 그 보온청 간대 그대로 잡으면 되는 거야. 요거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고 봐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는 좀 나온 다음에 이제 김원봉에 대한 얘기 또 문제 나오면 또 풀어보면 되겠죠. 일단 요거부터 기본적으로 이 이론이 돼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가. 흥경선 전투에 승리하였다. 양세봉이가 흥경선과 영릉과 전투에 승리한 거죠. 두 번째 가. 한중연합작전 전개했다. 맞죠? 3번. 나. 국민부. 산하의 군사조직이다. 아니죠? 한국 독립군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즉 혁신위의 산하 조직이죠. 네. 그래서 이거 봐. 국민부와 혁신위를 알지 못하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국민부도 알아야 되고 혁신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출발점이 20년대 후반이거든. 여기가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이제 결성되는 과정이거든. 혁신위, 한국 독립군, 국민부, 조선혁명 이렇게 가야 된다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빼버리고 알게 되면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방법은 백지 꺼내서, A4 꺼내서 무조건 써보세요. 이거 안 보고 써보세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거 문제 하나 풀어 답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용 문제가 나오면 이거 알지 못하면 무조건 틀린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다 읽지 마시고 두 번째 원조 체크하면 되겠죠. 원조. 네, 원조에서 나라가 만들었다. 백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비류와 원조가 남하하게 됩니다. 비류는 오늘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나라를 세웠고 원조는 오늘날의 서울에 세웠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비류백제, 원조백제 이렇게 하기도 해요. 대략 그 비류백제는 한 60년 내 정도 이렇게 전치한 것 정도로 남아요. 그 자세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갑자기 멸망됐기 때문에 대략 비류백제는 한 4, 50년, 짧게는 길게는 50년, 60년까지 보는 학자들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관리가 수리할 때, 관리가 뇌물을 받아먹을 때 2배가 아니라 3배입니다. 2배는 절도죄에 해당되는 거죠. 절도했을 때 일책 입법을 한다는 게 2배고요. 관리가 뇌물을 받아먹을 때 수뢰를 했을 경우 3배를 하겠다. 그리고 종신형에 처하겠다. 두 번째, 송산리 고분은 앞시대보다 더욱 세련되고 발전되었다. 아니, 부여능산리로 바꿔줘야 돼. 부여능산리 고분이 송산리보다 훨씬 더 규모는 작지만 세련되었다. 그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건 전통 문제야. 되게 많이 나오는 기출 지문이야. 근데 이 말을 제가 선생님이 살짝 바꿔놨어. 말 바꾸기 살짝 바꿔놨어. 3번, 무령왕 때 22부의 간부를 마련한 중앙 22부 간부는 승왕입니다. 수도를 옮겼지 않습니까? 공주에서 부여로. 4번, 내신자평은 6자평 중에 내신자평이 있다는 거죠. 내신자평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상자평이라고 합니다. 내신자평은 6자평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같은 말로 윗상자를 쓰는 거죠. 상자평이라도 불렀다.
하나 더 참고로 내두자평 꼭 알아야 돼. 재정 담당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내두자평이 재정을 담당했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예, 나머지 4개는 몰라도 되지만 이 2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알고 가져야 되는 뜻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봅시다. 다음 통일신라 통치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되게 심플하죠. 심플한 걸 잘 푸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심플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잘 보세요. 중앙에는 신라 출신자로 편성된 국왕의 직속부대가 직속부대인 구서당을 두었다. 옳지 않습니다. 신라 출신자로 구성된 게 아니죠. 구서당은요. 구서당은 신문하는 거 다 아시죠? 구서당은 이유는 만든 이유는 민족융합책의 일환이다. 민족융합책의 일환이었다. 통일됐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건 왕의 근위대다 보시면 돼요. 왕의 근위대다. 왕의 근위대 또는 친위대. 선발 방식 충성을 맹세한 자. 충성을 맹세한 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 기존의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다 들어갑니다. 플러스 보덕국인. 그 다음에 말가린이 들어갑니다. 통일과정에 공을 세웠던 여진족인 말가린도 포함되었다. 혹시 이게 들어가면 틀리다. 함정 파기서 애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덕국은 다 아시죠? 고구려는 안성이 세운 나라입니다. 어디에? 전라북도 익산 지역이 이제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익산 지역에 이렇게. 두 번째 갑니다. 전국을 구주로 정비하였는데 예신라 및 가야 및 삼주, 고구려 3주, 백제 3주 총 9주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오소경제도 나와야 되겠죠. 주의 장관이 군주 총관 도덕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군사적 성격에서 점차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군주가 군사력을 가지게 됐을 경우에 요즘 지금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권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피전 국민을 해유하고 통제하는 한편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경제도를 줬다. 오소경제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정도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제 7번. 조선 후기 과학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 지석영은 서양의학의 성과를 토대로 마가해통을 저술하여 서구의 정두법을 소개했다. 지석영은 우두신설. 어린아이들이 홍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따랐다는 거야. 우두신설. 요즘 말은 이제 백신이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백신을 다 맞았잖아요. 1차 때 막 3차까지 맞았잖아요.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드는 기법, 내용, 이게 우두신설. 부산에 가서 주사 놓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일본에 건너가서 소의 머리에다가 백신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실천했던 인물. 그 이론이 우두신설. 혹시 몰라서 이런 거 냈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전국이 되다 보니 백신 문제가 우리가 되게 민감해졌잖아요. 많이 맞아봤고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홍역 문제거든요. 여러분 홍역 주사를 꼬맹이 때 말도 못하고 응애 할 때 엄마가 보건소 가서 이렇게 다 맞았던 주사 중에 하나가 홍역 주사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납니다. 엄마는 전부 다 육아 기록카드에 다 아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몇 월 며칠 남아 기록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석영은 마가해통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마가해통이죠. 하여튼 정약용 선생은 뭐 각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내표 되게 공부를 많이 했던 인물 중에 하나 정약용 선생이다. 저술하여 서구의 정두법을 소개하였다. 정두법 지석영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3번이죠. 2번. 지리학에서는 서양의 지도를 보면서 보다 과학적 정밀한 지리학의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3번. 18세기 서양의학이 전래되어 인체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기능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4번. 수학에서는 중국을 통해 유클리드 기하학을 설명한 원본이 도입되어 새로운 연구의 분위기를 이뤘다. 이거 되게 심해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선생도 잘 몰라요. 설명 못해요. 제가 수학 전공자 아니기 때문에. 수학 전공자들 물어봤더니 지들도 잘 모르겠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봐도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요건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 일단 우리나라 유클리드 기하학 18세기 갔다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아는 체 할 수 없잖아 내가. 이해할 수 있죠? 아니 선생님 솔직히 얘기하잖아.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지 어떻게 해. 수학 공부한 지 언제인데 이거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그죠? 문제 8번으로 갈게요.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나타난 변화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몇 개입니까? 이런 문제 되게 어렵죠. 다 봐야 되잖아요. 볼까요? 성리학의 가부장적 윤리가 보급되고 주자 가래가 생활화되면서 북의 친족 중심의 문중이 형성되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지배했다. 지금 보시면 주자 가래라는 단어가 나왔죠. 주자가 가정예법, 보통 이제 간혼상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학, 이게 유입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려 말입니다. 유입된 것은 고려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런데 생활화했다는 생활화됐다는 저는 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북의 친족 정신의 문중이 형성되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지배하게 됐다. 이제 후기가 되면 친족 정신의 문중이 형성된다. 이 시대의 내용을 고르면 모두 몇 개입니까? 기억번.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모를 섬겼다. 이것도 우리 윤회봉사라는 단어를 쓰죠. 고려시대입니다. 윤회봉사. 그만큼 남녀가 평등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가 조선에 비해서 훨씬 더 남녀가 평등했다.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들었다. 니은번.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것. 이걸 장가 갔다 이제 표현을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 고려시대에 해서 조선 전기까지입니다. 조선 전기까지도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삽니다. 일종의 제도이기도 하고 남자들이 노동력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장자 중심의 재산 상속. 후기가 되면 장자 독점입니다. 거의 한 90% 이상 가져갑니다. 북의 성씨 중심으로 동족 문중이 형성되었다. 북의 성씨, 아빠 성씨, 김씨씨, 박씨성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중심으로 동족 문중이 형성됐다. 동족 문중이 형성. 이건 조선 후기가 됩니다.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문중을 형성됐다. 후기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구향이라고 불러요. 신향, 구향이 있는데 구향이랍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야. 중앙 정치 신향한테 물려나서 낙향한 세력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다 김씨만, 우리말에 전부 다 이씨만, 우리말에 전부 다 박씨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제 성씨는 없습니까?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서울의 신향에게 밀려서 고향으로 낙향해서 거기에서 세를 형성한 세력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구향, 신향할 때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문중, 동중, 우리 마을 낙향했던 세력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음번. 남존여비. 되게 기분 나쁜 단어죠. 남존여비. 남자는 존경스럽고 여자는 비천하다, 비루하다. 쉽게 풀이하면 남자는 한올, 여자는 땅,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이에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재가 금지, 서울 차대동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 개로 보면 되겠네요. 디귿, 니을, 미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9번 가볼게요. 다음 시기적으로 가와 나 사이에 있던 사실로 추정할 수 있는 것. 네, 가로넣기 블렁크 문제입니다. 문제 풀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무조건 여러분이 보는 이번 금년 국가직 지방직 다른 기타 시험에 무조건 블렁크 문제, 사이 가로넣기 문제 무조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올 게 나왔구나. 떨지 마시고 풀으시라. 봅니다. 처음으로 역분전을 정하였다. 태조 왕건, 역분전. 농공행상에 따라서. 충성도에 따라서. 인품이 반영되었다. 그래서 농공행상적 성격이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브랑크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세 번째. 문무 양반 및 군인 전식과를 군인 전식과 밑줄 그어보시죠. 군인 전식과. 그래서 제가 애우라고 했죠. 개군인 욕처럼 군인 전식과. 목적이 되겠죠. 목적도의 개정 전식과가 만들어졌겠죠. 자, 군인 전식과를 개정. 1과전에 100개월, 시에 70개월, 제18과 전 20개월까지 관등의 고하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전시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 사이의 왕들 봐야 돼요. 태해, 정광, 경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해종이 있나 봐야 되고요. 볼까요? 1번 봅니다. 문신우대를 지속하자 무신들이 반발했다. 의종 때 무신 정권이 일어났죠. 이거 한참 진 얘기, 12세기 이야기 됩니다. 1170년이니까 틀렸죠. 두 번째, 거란의 침입으로 불력을 격퇴하게 하여 대장경에 착수했다. 여기 있어요. 초조 대장경.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죠. 틀렸죠. 세 번째,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 간의 대립이 일어났다. 이것도 한참 뒤에 쭉 중대에 가면 인종 때, 이러면 김부식, 묘청,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 네 번째, 관등 체제가 정비되고 공복제도가 만들어졌다. 광종, 자, 비, 청, 황색의 공복제도가 등장했다. 이렇게. 여기는 오늘 지문의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강종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주 이론할 때 태정관 경성 목전에 업적 쫙 적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알지 못하면 틀릴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주면 간단할 수 있지만 나중에 경종이 나올 수도 있고 송종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정종, 해종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서를 한번 뒤쳐보셔야 됩니다. 다 적을 수 없어서. 그래서 태정관 경성목 이렇게 블렁크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사이에 왕들의 업적을 내가 다 아는지를 한 번씩 체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강종이 나타났죠. 그래서 선생님이 달리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태정관 경성목 태정관 최소한 그 순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것들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글에서 소개한 인물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실수합니다. 옳은 것으로 딱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갈 때마다 딱 동그라미 치시는 게 딱 좋아요. 옳지 않은 거지. 이런 식으로 공부할, 이미 문제를 풀 때 연습이 좀 됐으면 쓰겠어요. 자, 아는 단어 찾아보겠습니다. 다 안 읽겠습니다. 아는 단어 첫 번째 뭐 있나요? 통공정책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고금 도서집. 책 수입에 왔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대전 통편 법전이 나왔네요. 정조임금이죠.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야 돼. 영조 아니면 정조 한 문제 나올 걸 생각하셔야 돼. 그죠? 그 20문제 중에 영조, 정조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앞에 조선시대 세종대왕만큼 되게 출제 빈도가 높은 인물이 영종조거든요. 두 사람의 정책 비교 끊임없이 나올 거다.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군역의 부담을 줄 균역법. 답이 나왔네요. 영조 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죠? 균역법이죠. 답은 1번 바로 나왔습니다. 네. 균역법에 대한 얘기. 간단히 얘기하면 군포죠. 오늘 국방비죠. 투필 등을 뭐야? 한 필로 납부하게끔 세금을 감면시켜줬다. 백성들에게.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세금이 국가의 국방비가 부족해졌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방법이 나타나죠. 일종 보완책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간단히 나왔지만 최근 시험은 이걸 물어본다고.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첫 번째 결작, 선무군관포, 그 다음에 잡세 등을 징수하게 되었다. 결작, 지주들에게 토지 한 결당 2두씩 세금을 징수했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 갑자기 양반 숫자 확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납속적, 공명적, 그 다음 군공을 세웠던 사람들. 양반이 아닌 것 같은 애들인데 갑자기 막 양반 된 애들이 있다고, 갑자기. 여기 막 허세 부리고 다닌다고. 그래서 셋박은, 야, 너 세금 좀 내야 돼. 왜? 세금 내라고 임마. 일종의 갈취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일종의 부호들에게, 부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 잡세는 어세, 염세, 선박세. 잡세죠. 원래는 이게 호주에서 관할했던 것들인데 국방비가 부족했던 병조에서도 이걸 끌어다 써버리는 것들입니다.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1번, 2번, 3번입니다. 이게 균역법의 부족함을 메꾸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이렇게 이번에는 단순하게 균역법을 딱 지문으로 만들었지만 저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장한 제도를 폐지하고 납부장 제도를 시행했다. 왜냐하면 이 공장한 제도가 유명무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게 납부장 제도다. 그 장인들에게, 수공업자들에게 국가에 바치는 세금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옷감을 만드는 포로서, 일종 돈이죠. 돈으로 세금 내게 하게끔 만들었다, 세금을. 설에게도 과거 제도에서 문과 응시의 기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정의절목이 시행됐다. 정의절목 위주로 보면 되겠죠. 네, 정의절목을 했다. 일명 부분호통이라고 그러죠. 서울들에게 부분 혜택을. 그랬더니 철정 때도 얘기했죠. 시내호통이라고 하죠. 완전호통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서울들은 문과가 작가만 응시했잖아. 문과를 볼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문과 응시를 가능하게 만들어졌다고. 부분, 서울 4인방,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희수. 봐.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희수. 서희수는 처음에 거의 나올 일이 없는데 이걸 서울 4인방이라고 그러죠. 부분호통, 규장각에 근무를 지게끔 만들어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철종 때는 완전히 효통됐다. 모든 서울들에게 문과시험을 다 응시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게 중인들도 이걸 요구하죠. 중인들도 호통을 요구하죠. 정부에서 어떻게 되나요? 불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사세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공부 잘합니다. 이렇게. 잘했겠죠. 저긴 주로 했던 게 의관, 통역관들이 주로 중인 계급들인데 얘들도 요구했지만 불허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전상인의 유기전을 제한 금난정권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는 시내통공을 점점 펼쳤다. 이렇게 하자면 목적은 두 가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정조임금이 노론을 견제하는 목적 하나, 두 번째 이민정책, 노론에 흘러들어간 정치자금을
통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미출신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당시 농민들의 가장 큰 부담을 주던 것은 공납이었다. 특히 박납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농민의 부담은 더욱 커져갔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원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이 제도가 시행됐다. 경제 문제가 오늘 두 문제 나왔네요, 그죠? 아니, 경제 문제가 꽤 많이 나왔군요. 지금 방금 했던 균역법, 통공정책, 그 다음에 대동법. 네. 자,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1번 조세액수를 한 개월당 20도에서 최하 4도로 정하였다. 1번 지문은 다 아시겠죠? 이걸 조세제도라고 그러죠. 정부의 세금 걷는 조선시대 제도, 조용조입니다. 지금 쌀랑소가 대부분이잖아요. 쌀을 세금 걷어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법이라고 크게 하면 공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밭질공짜,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네.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조세 액수를 한 개월당 최 24도로 정하였습니다. 연분구등법에 대한 얘기예요. 최대 20도 4도까지 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지주에게 결작으로 토지 한 개월당 2두의 세금을 가져야겠다. 용고입니다. 군역이 요역이 있고, 군역은 군대 가는 거고, 요역은 노동에 차출되는 거고, 국방비 있죠. 군포를 내는 거죠. 네. 군포를 내는 지주에게 결작으로 토지 한 개월당 쌀 2두를 부담하게 됐다. 군포의 비용이 많아서 균역법을 시행하게 됐다. 즉,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졌다. 그래서 이걸 간포론이라고 부른다. 이 부족한 부분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충했다. 보충한 방법 이거. 결작, 선무군간포, 잡세. 앞에 것만 따서 써볼게요. 결작, 선무군간포, 잡세. 이걸로 보충했다, 보완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를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정도 되면 지금 문제풀이 들어오신 분들 되면은 이 정도는 그냥 누워 떡 먹기 정도 해야 돼요. 그죠? 조용조에 대한 내용이 포지션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다 잡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세 번째, 공공한 농민에게 공물을 빌려주고 10분의 2 이자를 거두었습니다. 예, 이건 항곡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 지문은 항곡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산물 대신에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쌀이나 삼배, 무명도로 얻었습니다. 토산물 대신에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대동법입니다. 강해온 때.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그린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김정희의 세한도. 다 아시죠? 문제 12.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가 있죠. 유배갈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책을 읽고 싶은데, 학자니까 책을 좀 보고 싶은데 원하는 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구해다 주죠. 그래서 고마워서 김정희가 이상적에게 그림 한 점 선물한 이게 세한도입니다. 이게 세한도입니다. 그 이상적이 다시 청나라에 가가지고 이 세한도를 가져가가지고 청나라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김정희 옛날에 가득 조우를 나눴던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깜짝 놀라죠. 그 그림을 보고 글씨를 보고 추사가 지금 현재 유배가 있느냐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림하고 글을 통해서요. 이게 그 유명한 세한도입니다.
일종의 세안도 같은 그림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문인화라고 부릅니다. 문인화. 그러니까 문인들이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전문 학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문인들의 그림의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전문 학원이 아니니까. 근데 김정일 세안도를 높이 쳐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인화의 최고봉이라는 거야. 문인이 그린 최고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 그림 누구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좀만 이렇게 좀 공부 좀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림이라는 것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렸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 유명 인사가 그리면 어떻게 비싸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름 없는 사람이 그리면 어떻게 돈 100원 주도 안 사겠죠, 사람들이. 유명 인사가 그랬을 땐 방향 달라지겠죠. 글 한 글자도 마찬가지듯이. 옳은 거 가겠습니다. 금속 가온로를 통해 북한산비가 진흥한 순수임을 밝혔다. 답은 1번이다. 그냥 다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난이도 최하로 제가 떨쳐놓은 겁니다. 금속 가온로를 통해서 북한산비가 진흥한 순수임을 밝혔다. 그래서 김정희가 공부한 게 뭐야 이게? 청나라에 가서 공부한 게 뭐야 이게? 고중학이다.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고중학을 통해서 옛날에 쓰던 글씨가 지금 안 쓰인다고. 옛날 신라시대 쓰는 한자가 안 쓰이는 글자가 막 비석 써 있는 거야. 그럼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중국 가서 배우지 않고서는 그 뜻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중학을 배웠다. 2번 동사광목을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을 체계하였다. 누구죠? 안정복에 대한 얘기. 2번 질문 안정복. 자, 정통론과 그 다음에 무통론이 있죠. 안정복은. 봐봐. 당군조선, 그 다음에 기자조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만 정통으로 본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만까지. 잘못 적었어. 잘못 써. 쏘리. 여기 사만이가 됩니다. 사만까지 정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는 어떻게 무통론이야. 정통성이 없다는 뜻이야. 우리나라. 정통이 없다. 안정복의 동사광목은 무통론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통이다. 정통이라는 말은 끊기짐이 없었다. 우리 뼈대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면서 나는 저게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무통이다. 정통론이 없다. 이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제 소견이 아닙니다. 안정복의 소견이니까 무통론이라는 안정복 잡아야 동사광목 잡아야 됩니다. 3번 우리 자연을 직접 보고 독자적 합법으로 그린 인왕지서 같은 진경산수화. 이건 겸재정선입니다. 3번 질문은 호도 잡으셔야 돼요. 겸재정선이다. 예. 이런 그림을 진경산수화라 한다. 경치를 보고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작가의 감정을 여기다 같이 표현해요. 약간 요즘 말로 치면 약간 과장된 표현을 합니다.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만드는 게 진경산수화라 한다. 참고로 기출문제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겸재정선은 서민들의 정치를 잘 반영하였다. 틀려요. 이 사람은 양반이에요. 양반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정서를 잘 반영했다. 이런 질문 나오면 틀려요. 서민의 정서를 잘 반영하게 되었다. X. 이거 기출에 한번 나왔습니다. 아니 양반인데 서민의 정서를 어떻게 잘 반영하게? 지 출신 자체가 양반인데.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 사람의 신분까지 알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신분까지 알면은 되게 쉽게 되겠죠. 이 사람은 누구에게 배웠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가 독학한 거야 그냥. 그래서 가끔 이렇게 미술학자들을 만나게 되면 정통 미술학자를 만나게 되면 미술학원 보내지 말래 얘들. 지 하고 싶은 데 하라고 놔두라는 거야. 왜냐면 그림이 정형화된다는 거야.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 미술학자들 얘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제가 아는 학자들 물어보면 그냥 그림은 놔둬. 그냥 뭘 시키고 말고 그냥 놔둬. 지 마음대로 그리라고. 그래야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꼬맹이 때부터 미술학원 보내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제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유명한 분들이 되게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미술학원 다니고 뭐하고 있을 때 약간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미술학원 했는데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 사람들 밥줄 끊을 수 있으니까. 농지의 공동소유 및 수학의 공동분배를 총 여전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문제 13번.
다음 중 고려시대의 귀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지방 호족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중앙 귀족이 될 수 없었다. 상층 향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을 진출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유형의 기출이 떴죠. 두 번째, 아버지가 사품 벼슬에 있었던 덕택으로 아버지의 공음제를 물려서 사품이 아니라 오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지. 사품이가 당연히 되겠군요. 오품이 사니까. 선생님 잘못 봤습니다. 예. 당연히 답은 2번이 맞습니다. 3번 할아버지가 육품 벼슬, 이거 틀렸죠. 그러면 오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4번 문과가 떨어졌으니 문과 합격하면 대장군이 될 수 있었다. 그 고려에는 문과가 없는 걸로 보셔야 된다. 물론 예종 때 일시적으로 있지만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여진족 때는 잠깐 있었지만 없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까지 하고 좀 쉬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풀게요. 14번. 다음 기억부터 니을에 유물 유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서울의 석천동 고분군, 금동 대학로, 칠지도, 그 다음에 승탑. 옳지 않은 거 봅시다. 기억번. 기억은 백제 건국설이 고구려 계통에 말할 수 있다. 왜일까요? 무덤의 형태가 같아요. 일명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석천동 고분하고 현재 중국에 있는 태왕릉하고 장수왕릉으로 추정되어 있는 장군총의 기단도 똑같아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뿌리 자체가 부요적의 일족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금동대학로. 도교와 불교적 요소가 함께 반영되었다. 맞아요. 금동대학로. 금동대학로는 송산리에서 발견됐나요? 능산리에서 발견됐나요? 예, 능산입니다. 부여 쪽입니다. 부여 능산 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칠지도. 자, 백제와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고 금속 기술의 발달을 알 수 있습니다. 칠지도. 승탑 갑니다. 니을은 풍수질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아니요. 불교에서 선종입니다. 네, 불교 선종에 영향을 받아서 승탑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선종 승려들이 열반하게 되면 하장을 통해서 일종의 무덤이라 보시면 돼요. 승탑이라는 것은. 네, 탑에다가 이렇게 사리를 집어넣어서 보존하는 방식이었다. 되죠? 10쯤나 이 정도면 여기까지 하고요.